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5년 8월 12일 아침 9시 서울 서초경찰서로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땡땡 오피스텔인데 얼른 와주세요. 이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고통에 차 있는 신음소리인데 거의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상황을 직감한 경찰은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엔 신고자로 추정되는 여성 포함해서 총 2명의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원은 해당 오피스텔 거주자인 29살 여성 김씨 그리고 그녀의 친구이자 신고자인 황씨입니다. 안타깝게도 김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황씨는 중상이라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되었죠. 이게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경찰이 즉각 파악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후 현장 감식에 들어갑니다. 일단 사망한 그 여성 김씨의 시신에는 노끈과 같은 얇은 줄에 의해서 목이 졸린 흔적이 보입니다. 반면 황 씨는 칼에 찔렸었죠. 그런데 집안을 둘러보던 경찰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2명의 여자가 지금 중상에 사망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깨끗한 겁니다. 마치 범인이 청소를 하고 간 것처럼요. 머리카락 하늘도 보이지 않았고요. 또 범행에 사용되었을 그 노끈도 이런 여러 도구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침대 시트 일부분도 아예 오려내진 상태였고요. 즉 범인은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걸 현장에서 깨끗하게 지우고 떠난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숨진 김 씨의 몸에서 남성의 체액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이 즉시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고 그와 동시에 이 해당 오피스텔을 돌면서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강남 서초동에 있던 해당 오피스텔은 보안이 매우 잘 돼 있는 편이었습니다. 범행 시각에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수상한 사람 발견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김 씨의 집에서 누군가 강제로 침입했다라는 흔적 없고요. 사라진 물건도 금품도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범인이 김 씨와 어느 정도 면식 관계에 있는 인물이다라고 판단을 했죠. 특히 담당 형사의 눈에 띈 건 너무도 멀쩡한 도어락입니다. 범인이 이 오피스텔의 잠금 장치 굉장히 익숙한 인물로 추정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입주민들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용의선상에 올리고 탐문을 한 거고요. 해당 오피스텔에는 약 1000여 명의 입주자가 살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오피스텔 특성상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죠.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고 또 이사도 자주 하니까 가깝게 이웃사촌처럼 지내진 않으니까요. 경찰이 몰려들고 폴리스 라인 쳐지면서 사실 주민들은 그제서야 어머 저 집에서 살인사건 났대 라고 알게 되고 그게 이제 건물 전체에 퍼져나가요. 근데 이 주민들이 수사에 그닥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범인으로 의심하는데 이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경찰이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탐문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경찰이 주목한 사람은 있습니다. 바로 사건 현장 옆집에 살고 있던 28살의 남성 A씨였죠. 띵동, 저 경찰인데요. 그 옆집에서 살인사건 났다는 거 들으셨죠? 제가 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하고 찾아갔어요. 근데 보통 경찰이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열의 9은 어머 어떡해요 저도 들었어요 이러면서 두려워하잖아요. 다른 주민들은 다 그랬고. 근데 A씨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좀 나가봐야 해서요. A씨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에요. 28살 청년. 당시 직업이 없긴 했지만 취준생일 수 있으니까 성과도 전혀 없고 근데 옆집에서 살인이 있었는데도 놀라는 기색이 없다? 심지어 경찰이 좀 주시를 하니까 매일같이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밤 늦게 귀가를 하더라고요.
경찰이 봤을 때 이건 결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이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다들 좀 조심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디까지나 경찰의 약간 직감이었을 뿐 A씨를 범인으로 몰 만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죠. 한편 우리가 잊고 있던 한 인물, 바로 이 사건에서 누구보다 결정적인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중상을 입었던 친구 황 씨입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 실신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그러다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다행이에요. 덕분에 형사들에게 범행 당시의 상황과 또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친구 황 씨는 원래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방문을 했고 이때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이 김 씨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한 거죠. 오랜만에 만나서 둘이 늦은 밤까지 밀린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 피곤하다 자자 하면서 같은 침대에 잠이 들었죠. 그러다 야심한 새벽 황 씨는 어딘가 낯선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나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웬 건장한 남성이 부스럭거리면서 방 안을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황 씨가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습니다. 근데 괴한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죠. 그래서 황 씨가 누구야? 하면서 막 비명을 질렀는데 그러자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치켜듭니다. 그게 주방용 식칼이었어요. 그는 황 씨의 등을 몇 차례 찔렀고 그녀는 곧 정신을 잃게 되죠. 그리고 약 3시간가량이 흐른 후 황 씨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는데 그녀의 옆에는 친구 김 씨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웠던 황 씨가 죽을 힘을 다해서 경찰에 신고를 걸었고 이후에 의식을 잃은 거예요. 오랜만에 서울에 와서 친구 집에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황 씨는 당시 범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키는 170 정도의 아주 큰 편은 아니었고요. 체격도 보통이에요. 얼굴은 둥근형이고 뿔테 안경에 빨간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들은 경찰이 순간 움찔했어요. 이 묘사가 그간 경찰이 의심하던 옆집 남자 A씨와 어느 정도 유사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다음 단계는 옆집 남자 A씨와 피해자 김씨의 몸에서 나온 책 DNA를 대조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용의자의 DNA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다시 띵동 하고 옆집을 찾아갑니다. 그는 의외로 수사에 매우 협조적이었어요. 경찰은 구강에서 면봉으로 DNA 채취했고요. 바로 국과수로 보냈죠. 그 결과는 이변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100% 일치해요. A씨는 곧장 경찰에 체포가 되죠. 이게 사건 발생 2주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합니다. DNA가 일치하는데도요. 자, 그렇다면 또 한 번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황 씨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녀는 힘겹게 체포된 A씨의 얼굴을 확인했고 네, 저 사람 맞아요. 결국 그는 체포 5일 만에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옆집 남자 A씨가 당시에 다니던 광고회사를 사표를 내고 그만뒀고 무직 상태였어요. 이후에 딱히 하는 일 없이 오피스텔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사실 그 사표를 냈던 광고회사, 거기가 벌써 6번째 회사였습니다. A씨의 나이가 28살이었으니까 굉장히 자주 이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때려쳤고요. 당시 그는 일로 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었어요. 종종 잠이 안 오니까 새벽에 나가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일이 잦아졌죠. 그러던 어느 야심한 밤에 A씨가 담배 생각에 또 집을 나서게 됩니다. 복도로 나와서 현관문을 딱 닫는데 습관처럼 약간 대문 앞에 우두커니 머물게 돼요. 이게 좀 특이한데 이유가 있었죠. 왜냐면
평소 A씨가 살던 그 오피스텔 현관문이 꽉 닫히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띠리리 하고 도어락이 제대로 잠길 때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띠리리 소리 날 때까지 이렇게 잠깐 서 있는데 그 순간 낯선 소리가 들렸어요. 남녀의 신음소리였죠. 바로 옆집인 그 피해자 김 씨의 집에서 흘러나오고 있던 건데요. 옆집 여자? A 씨는 오며 가며 여태까지 봤던 그 김 씨를 기억해냅니다. 인사를 하거나 친분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좀 예쁘장해서 볼 때마다 눈길이 가곤 했죠. 그날 밤 옆집에서 들려온 그 남녀의 신음소리는 그동안 스트레스 받고 있던 A씨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조용히 그가 그 집 현관문 앞에 가서 귀를 대고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당시 그 여성 김 씨는요, 12월에 결혼이 예정된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김 씨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매일 저녁 여친 오피스텔에 방문을 했죠. 둘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남친은 다음날 새벽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출근하는 걸 반복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옆집 남자 A씨는 이 패턴을 읽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걸 알게 될 만큼 그날 이후로 그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고 또 그 집 앞에서 서성거린 거예요. 저 이거 너무 소름 돋죠.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집 앞 복도 창문에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고 해요. 이걸로 미뤄봤을 때 A씨가 매일같이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나와서 김씨 집 앞에서 동향을 살핀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렇게 이 옆집 남자가 알아낸 건 새벽 4시가 되면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고 김씨 여성 혼자 집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5시 30분. 그날도 A씨는 담배를 피기 위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김씨의 집 앞으로 향했죠. 근데 이날 무슨 생각이었는지 갑자기 김씨 집 오피스텔 손잡이를 돌려봐요. 아마도 그녀가 혼자 있을 걸 예상하고 막 작정하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이 스르륵 너무도 쉽게 열리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게도요. 이 김씨네 집 역시 옆집처럼 현관문이 끝까지 딱 잠기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날 밤 하필 도어락이 또 잠기지 않았던 거고요. 옆집 남자 A씨는 어라? 열려있네? 하고 조심히 김씨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소 이웃에게 품고 있던 그 더러운 욕망을 실현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들어가 보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집주인 김씨 옆에 처음 보는 그 친구 황씨가 함께 잠들어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 인기척에 황씨가 눈을 떴고 당황한 A씨는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그녀를 무자비하게 공격했고요. 황씨가 의식을 잃었죠.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침대 밑으로 밀쳐냅니다. 자, 침대 밑으로 이렇게 밀쳐내니까 툭 소리가 나잖아요. 그 과정에서 침대 위에 있던 김씨도 잠에서 깨어나요. 이후 A씨는 그녀를 3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게 성폭행했습니다. 범인 A씨는 3번 모두 체외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의 사정이 끝날 때마다 김씨를 욕실로 데려가서 깨끗이 씻으라고 강요했죠. 특히나 체내에 정액이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히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3번의 과정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잠시 후 그녀가 울면서 애원했어요. 저 12월에 결혼해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살려만 주세요. 하지만 범인은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미 황 씨도 칼에 찔렀고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이 모든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려면 김 씨마저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성폭행이 끝난 후 그는 김 씨의 손발을 테이프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죠. 전과도 없는 28살 청년이 너무도 한순간에 저지른 끔찍한 범죄입니다. 이후 그는 태연히 현장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 손발을 묶고 있던 테이프 떼어내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모 다 주웠죠. 그리고 또 자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침대 시트까지 가위로 딱 그 부분 오려낸 거예요. 황 씨를 공격했던 칼은 가방에 담아서 한강에 버립니다. 이 정도면 깔끔하겠지.
이렇게 완전 범죄를 기대했던 그는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간 후 또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심지어 예정되어 있던 회사 입사 면접도 봤죠. 근데 경찰이 한번 찾아갔었잖아요. 오히려 경찰은 너무도 태연한 그의 태도를 보고 의심을 했어요. 게다가 아무리 체외 사정을 했다 하지만 피해자에겐 A씨의 체액이 남아 있었고요. 과학수사 너무 만만하게 본 거죠. 검거된 A씨는 특수강간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재판에서 뭐라고 하냐면 회사도 내가 퇴직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이 아니냐 우발적인 살인을 벌였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혈기를 조절하지 못한 것도 죄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뻔뻔하죠. 법원 또한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 A씨의 범행이 초범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용의주도했습니다. 뒤처리가 특히나 치밀했고요. 살인의 의도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일정 기간 동안 이 피해자를 계속 주시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결국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죠. 한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사망한 것으로 착각한 후에도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죄질과 결과가 중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 형이 무겁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시원합니다. 그렇게 A씨에게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죠. 그는 현재까지도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저 오피스텔 자기 집을 오며 가면서 복도에서 얼굴만 마주치던 그 옆집 남자의 살인과 성폭행까지. 곧 있을 결혼,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에 설레어 하던 예비 신부가 죽었고 또 하필 그날 함께 있던 친구 또한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과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서울 한복판, 심지어 치안이 좋다고 하는 강남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게 좀 믿기 힘들어요. 오늘 사건을 진행하면서 정말 범죄는 어디에나 도사린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을 불안해하고 살 순 없죠. 하지만 최소한 특히나 혼자 사는 여자분들이라면 촉각을 곤두세우고 문단속 철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그냥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할 거지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것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니까요.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김 씨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끔찍한 범죄의 트라우마를 겪게 된 생존자 황 씨, 지금쯤 그 아픔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9월 22일 오후 4시 경기도 의정부 녹양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는 학교를 마친 여학생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던 14살 최양. 이 골목길에 있는 연립주택 3층에 살고 있던 최양은 4시 20분쯤 집에 도착했고 컴퓨터부터 켰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려고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했죠. 이후에 짧은 대화가 오갔고 바로 10분 뒤 아이는 컴퓨터를 켜놓은 상태로 집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바로 앞에 있는 미용실이었는데 길게 자란 앞머리를 손질한 후 최양이 집에 돌아온 시각은 오후 5시 23분. 그런데 최양이 집에 돌아오던 길에 뒤에 한 낯선 남자가 따라붙었습니다. 계속 아이를 주시하던 그는 최양을 미행했고 이내 최양도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러자 괴한이 곧장 흉기를 들더니 집에 들어가는 아이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고요. 남자는 아이를 방으로 끌고 갑니다. 약 20분 후인 오후 5시 45분. 목욕을 갔던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을 보니까 딸의 신발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딸이 잠들었나 싶어서 이름을 불렀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 엄마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올라가는 순간 딸 방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나타납니다. 30, 40대로 보이는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곧이어 태연히 방을 걸어 나왔죠. 엄마는
현관에 서서 너무도 당황하고 두려운 나머지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어 버렸는데요. 이때 남자는 엄마 옆을 스쳐 지나서 현관문을 열고 유유히 밖으로 사라집니다. 마치 자기 집을 나가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에요. 엄마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고 소리를 지르면서 남자를 쫓아갔죠. 1층 문까지 따라갔지만 괴한은 빠르게 도주합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집 쪽을 올려다보는데 현관에서 딸이 비틀거리며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는 불이 나게 집으로 올라갔고 딸 최양은 엄마 품에서 힘없이 쓰러졌는데요. 잠시 후 구조대가 도착해서 아이를 신속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최양은 결국 3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발견 당시에 옷을 입은 상태에서 왼쪽 가슴에서 피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왼쪽 가슴에 한 차례 칼에 찔린 약 13cm 정도 되는 자창이 발견되죠. 그런데 이 자창 중에 약 3cm 정도가 심장을 관통하게 되면서 아이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죠. 최양의 몸에서는 극소량의 정액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성폭행의 흔적이겠죠. 현장을 볼까요? 안에서 범인의 지문이나 족적 그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집안에 없어진 물건이나 또 뒤진 흔적이 전혀 없고 최양이 단 한 번 찔렸다라는 점을 토대로 범행의 주된 목적을 성폭행에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성폭행을 하려고 아이를 따라서 집 안으로 침입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20분 만에 엄마가 집에 들어오자 너무 놀래서 우발적으로 이 아이를 살해했다는 게 경찰의 추정이었죠. 하지만요, 다른 의견도 존재합니다. 범인이 아예 처음부터 강도 목적으로 집에 침입을 했다가 생각을 바꿔서 성폭행만 시도하고 떠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었죠. 어쨌든 범인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경찰은 강력팀 형사 60여 명을 투입했고 목격자를 수소문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 파악에 나서는데요. 그러던 중에 천만다행으로 현장 정밀감식에서 용의자의 음모를 채취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음모를 통해 DNA 추출에 성공했고 그 결과 혈액형은 B형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후 경찰은 같은 지역 유사 전과자 700명에 대해서 DNA 대조를 진행합니다. 굉장히 대대적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범인에 대해 좀 더 분석해볼까요? 아직 날이 밝은 오후 5시에 소녀를 납치해서 집까지 들어온 행동, 그리고 범행 후에 엄마를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나갔다는 점에서 이 범행이 상당히 대범하고 능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건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그의 수법은 거의 무대포에 가까웠습니다. 오히려 전문 범죄자였다면 이 집에 누가 있는 건 아닌지, 나갔다면 언제 다시 돌아올 건지 뭔가 좀 알아보고 범행을 저질렀을 게 아니었냐라는 분석이었죠. 특히나 만약 전과자였다면 자신의 얼굴을 본 최양의 엄마를 마저 여기서 공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목격자가 생겼고 신고를 하면 금방 잡힐 게 뻔하니까요. 즉 그는 대범한 것 같긴 하지만 전혀 치밀하지 않은 범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범인이 초범일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최양 집에 있는 인근 제과점에 설치된 CCTV를 경찰이 확보합니다. 원래 이건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카메라였는데 마침 그 안에 범인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화면 속에서 그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증거였지만 문제는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얼굴을 확인하는 데는 실패하게 돼요.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있습니다. 경찰에게는 최양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이 도망가는 범인을 본 총 3명의 목격자가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한 목격자는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마침 최양의 집 앞에서 폐지를 줍던 중이었는데 한 남자가 태연히 이 연립주택의 계단을 내려오더니 문을 나가면서 급하게 뛰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뭔가 좀 이상했죠. 그러더니 이제 엄마가 뛰어나왔고요.
또 다른 목격자는 주변 상인이었는데요. 어떤 남자가 바지를 이렇게 축혀 올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영 이상했다라고 진술합니다. 자, 이렇게 범인을 본 총 3사람의 목격자가 존재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 모두 범인의 얼굴을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상 이들이 내놓은 증언도 다 중구난방이라서 오히려 수사에 혼란을 주게 되죠. 심지어 이 목격자 중에 한 명은 근처 옥탑방에 살던 그 미얀마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가 비슷하게 생긴 게 아니냐라며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DNA 대조 결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일단 경찰은요, 최초 목격자이자 범인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던 최양의 엄마에게 많은 기대를 걸게 됩니다. 엄마는 그 상황이었다면 정말 너무도 놀랐을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범인의 얼굴을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딸을 죽인 범인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녀는 최면 수사를 받게 되고요. 간신히 몽타주를 만들게 되죠. 바로 이 모습인데요. 범인의 몽타주. 자신감을 얻은 경찰은 공개 수사에 나서면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또 다른 동네 주민, 그 나머지 목격자 2명이 본 용의자의 얼굴과 이 몽타주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요, 이 얼굴이 엄마의 기억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거니까 이게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내막을 살펴보니까요, 사실 이 몽타주를 배포하기 전에 다른 목격자들과 충분히 상의를 거쳐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경찰이 이 과정을 간과하고 건너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근데요, 이제 와서 이거 몽타주를 바꿀 경우에는 오히려 수사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지 않냐? 라면서 의견을 묵살하기조차 했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97년에 있었던 박초롱초롱 빛나리 유괴살인 사건. 그때도 경찰은 범인 전현주의 몽타주를 엉뚱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양의 죽음을 막지 못했죠. 범죄 전문가는 몽타주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오히려 사람들에게 편견을 만들 수 있고 범인 검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요, 그렇게 난항을 겪었습니다. 범행 자체의 동기가 불분명해요. 증거도 부족하고 몽타주까지 의지하기 힘들어지면서 용의자를 추려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건 50여일 만에 수사본부가 해체됐고 장기 수사 체제로 전환됩니다. 한편 이렇게 수사에 잡음이 생기니까 최양의 어머니는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비를 들여서 다시 한번 최면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2번째 몽타주를 그리게 되는데 사진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얼굴이 수정된 몽타주입니다. CCTV 영상에서 용의자는 좀 마르고 호리호리한 체격에 170에서 175cm 정도 되는 키, 나이는 35살에서 45살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사건 당시에 흰색 반팔티에 아이보리색 조끼를 입고 있었고요. 검정색 계통의 면바지를 착용하고 있었죠. 그가 CCTV 영상에 찍혔을 때 다리를 절뚝거렸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신체적인 이유 때문인지 혹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신용을 한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요, 목격자가 성폭행을 저지른 후에 급히 도주하던 중 바지를 축혀 올리는 모습이 다리를 저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 사건에서 범인에 대해 가장 확실한 것은 그의 혈액형이 B형이라는 것뿐이겠죠.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있었습니다. 범인이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두운 피부색이었다 라는 점을 토대로 범죄 전문가들은 그가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게다가요, 사건이 벌어진 시각이 오후 5시 반. 그는 그 5시 반쯤에는 일을 하지 않는 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일용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범행 당시 얼굴을 전혀 가리지 않았는데요. 그런 점을 토대로 면식범은 사건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범인이요, 의정부에 있는 녹양동 주택가를 범행지로 삼았다라는 부분, 이건 여기 지리를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 주택가는 골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초행일 경우에는 길을 잃기 쉬운 곳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그가 인근에 머물면서 이 피해자 최양을 오래전부터 주시했다가 사건 당일 그녀가 집에 혼자인 걸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닐까요? 범행에 걸린 시간은 20분,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정액이 소량만 검출된 것으로 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범인이 집에 누군가 들어오자 최양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순간적인 판단으로 칼을 휘두른 우발적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모순이 있습니다. 왜 미리 칼을 소지했던 걸까요? 아니,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칼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쩌면 누군가 나한테 걸리면 죽이겠다라는 미필적 살해의 고의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분석됩니다. 이 사건 참 어렵습니다. 범인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게 모두 다 추정과 분석 결과일 뿐이니까요. 인과관계마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아주 어려운 사건입니다.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래 이 사건은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이 재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그 채모에서 추출한 DNA가 여전히 남아있죠. 수사팀은 대조 대상을 전국으로 넓혔고 탐문수사 범위도 확대하면서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참 가상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가 비난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범인 DNA는 아직 가지고 있으니 다시 똑같은 범죄가 나타났을 때 대조를 해서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입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2의 최양이 나와야지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양의 어머니가 이 동네에서 그때 본 범인과 인상착의가 아주 유사한 사람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즉시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 그가 112에 신고를 하라라는 말을 남겼다는데요. 딸을 잃은 엄마에게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사건 이후 최양의 부모님은 여전히 이 사건이 벌어진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범인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엄마가 얼굴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잠시 이사를 하신 적은 있지만 결국엔 딸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다시 이 동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딸의 억울한 죽음 이 사건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라는 인터뷰를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범죄는 하루 평균 80건입니다. 시간당 3건꼴이죠. 더 최근인 2021년 통계에 의하면 국내 강력범죄 95%를 성범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불과 14살의 나이에 너무도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최양. 그녀의 한을 풀어주는 것은 물론 제2의 최양을 막기 위해서라도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팀의 노력과 또 누군가의 제보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